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캐런 케이시의 책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걸 바탕으로요. 어떻게 하면 이 주변의 감정적인 파도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좀 지킬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흔들림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우리가 직접 잡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죠. 저자인 저런 케이씨는 알코올 중독이나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서면서 이 해답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자, 그 발견의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저자의 경험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치 않는 셋째 딸로 태어나서 늘 부모님 감정을 살피면서 자랐다. 이 배경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아버지는 막 분노하고 어머니는 슬퍼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 아이가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눈치를 봤다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에 참 한 사람의 내면, 특히 자신감이라든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짐작이 가죠. 15살에 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불안을 해소했다.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것에 의존해서 내면의 어려움을 좀 피하려는 그런 경향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이 고통의 경험 속에서 저자가 찾아낸 핵심 원리, 그게 바로 삶은 선택이다라는 깨달음이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링컨의 말,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이걸 인용하면서요. 우리가 겪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걸 선택하는 게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씁쓸한 인생이냐 달콤한 인생이냐는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 그리고 대응에 달렸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은 늘 바깥을 향해 있던 그 관심의 초점을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타인의 기분, 타인의 행동, 타인의 문제.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대응할까?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통제할 수 없는 남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저자는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통제 가능한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이게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연인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그 사람들 문제나 감정이 꼭 내 것인 양 느껴지고 어떻게든 막 개입해서 도와주고 싶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책에서는 이런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건가요? 냉담하게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각자의 삶의 경계를 존중하고 그들의 여정을 신뢰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책임은 나한테 있듯이 타인의 삶의 책임은 타인에게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예로 들면요.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가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건 자녀의 몫이잖아요. 부모 역할은 길을 보여주고 지지하는 거지만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내려놓음은요. 엄청난 해방감을 가져다 줘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무게, 그러니까 타인의 삶이라는 그 무게를 딱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건강한 관계 설정 방식인 셈이죠. 그렇군요. 거리두기라는 게 무슨 물리적인 거리나 감정적인 단절 이런 게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거군요. 내 문제랑 네 문제를 분리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좀 믿어주는 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의존일 수 있다고까지 지적해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나 논쟁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때로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논쟁에 막 뛰어들지 않고 침묵하는 게 최선의 대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걸 증명하려는 욕구보다 관계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인 거죠. 타인의 삶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참견하는 습관 대신에요. 그들의 삶에서 정중하게 빠져나오는 습관을 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빠져나오는 습관이라 보통 관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데 정반대 접근이네요. 되게 신선한데요. 결국 이렇게 타인에게 향하던 에너지를 거두고 나면 그 에너지는 그럼 어디에 써야 할까요? 바로 지금 여기.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과거 아니면 미래에 가 있으면 불안하고 후회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현재에 머무느냐는 건데 저자는 자기 멘토가 해준 코앞만 보세요. 라는 조언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뭐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이나 걱정 대신에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일, 바로 다음 발걸음, 여기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죠. 또 저자가 참여했던 그 12단계 모임 있잖아요. 중독문제 회복 모임. 거기서는 단순하게 살라, keep it simple, 이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삶이 복잡해질수록 걱정이나 문제도 늘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코앞만 보세요. 저 같은 걱정 인형에게는 거의 뭐 주문 같은 말이네요. 진짜 미래 걱정하다가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단순함하고 현재 집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저자는 기적이라는 게 뭐 외부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때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라고 정의해요. 즉, 같은 상황이라도 내 인식을 바꾸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특히 그게 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좀 해로운 생각이라면 나는 그 생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현실을 외면하라거나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는 강요는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던 간에 그 생각에 내가 꼭 붙들려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자각이죠. 마치 하늘에 구름 흘러가듯이 내 마음속 생각들도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도록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되는 거죠. 와, 생각의 주인이 된다.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단순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 생각 자체에 대한 통제권,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이 생각에 대한 책임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 책임은요,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삶의 불행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뭐 부모님 탓, 배우자 탓, 환경 탓,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는 대신에 내 생각이 현재의 경험을 만들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저자는 영적 교사 에밋 폭스의 말을 빌려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외부 조건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생각 패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부터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책임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은 그런 생각 패턴이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도 정말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늘 부족해 라거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그런 뿌리 깊은 믿음들 말이에요. 많은 생각들, 특히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들은요. 사실 우리가 배운 것들이지 무슨 영원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사회로부터 흡수한 생각들이죠.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제약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첫째,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낡은 사고방식을 기꺼이 포기하는 데서 시작해요. 마치 오래 입어서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요. 둘째는 내가 되고 싶은 새로운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겁니다. 더 자신감 있는 나, 더 평화로운 나, 더 사랑이 많은 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외부 상황에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반사적인 반응을 멈추는 아주 실용적인 팁으로 심호흡을 제안하기도 해요. 감정이 격해질 때 일단 숨을 깊게 쉬면서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그 자동 반사적인 반응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을 깊게 쉰다. 정말 간단하지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잠시 이렇게 건져 올리는 닷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내 생각과 반응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특히 판단에 대해서 저자가 매우 강하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판단하지 않지. 이게 이 책의 또 다른 핵심 기둥이에요. 저자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두려움에 있다고 봐요. 내가 혹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을까? 내가 가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결국 판단은 나 자신과 타인 사이에 벽을 쌓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을 게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의 조화와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옳음을 고집하기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옳음보다 평화. 이 선택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내가 명백히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더 그럴 것 같고 좀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왜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판단이라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반면에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연결과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타인에 대한 판단이 종종 자신의 내면의 열등감이나 불만을 투사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어떤 부분을 남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함으로써 잠시 우월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그런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거죠. 판단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잘못된 것 투성이지만 그 렌즈를 내려놓으면 세상은 훨씬 더 다채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심지어 저자는 마음속으로는 좀 내키지 않더라도 겉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장하고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타인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기로 결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와,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적인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짚어보죠. 첫째는 참견하지 않기. 앞서 말한 거리두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상대방의 삶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과 책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둘째는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기. 때로는 상대가 스스로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배우도록 그냥 지켜봐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내 삶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득이죠. 셋째는 변화를 위한 마음가짐으로 평온의 기도문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 지혜를 빌릴 수 있고요. 넷째는 하루에 하나씩 One day at a time 접근법입니다. 거창한 목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집중하는 거죠. 저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때 평생 술을 끊겠다. 이건 너무 막막했지만 오늘 하루만 마시지 않겠다. 이 다짐은 가능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게 꾸준한 변화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큰 변화 앞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 꼭 기억해야겠어요. 결국 이 모든 실천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내면의 선택권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문제 자체에 매몰되면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진단 해결책과 가능성의 마음을 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며 불안을 증폭시키는 시끄러운 자아의 목소리. 다른 하나는 조용하지만 명료하게 평화와 지혜를 속삭이는 목소리.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일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그 자체의 심각성보다는 우리의 과민한 반응 때문에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늘 하던 방식대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캐런 케이시의 지혜를 통해서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대해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면 관리, 그러니까 내 생각과 반응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매 순간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에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끊임없이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진 않나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아, 또 실수했네.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의 감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쩌면 이 책에서 말하는 수용, 거리두기, 평화, 선택의 원칙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적용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요? 타인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거두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끝없는 평가와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캐런 케이시가 말하는 궁극적인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여는 진짜 열쇠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와, 나 자신을 향한 판단을 멈추는 것. 오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도착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